반성하고 있냐고 물으신다면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오사카 미나미자메 살인사건. 2005년 11월 오사카부 오사카시의 한 아파트에서 주소 미상 무직의 야마치 유키오 당시 22세가 당시 27세와 19세 자명 2명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흉악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혀 면식이 없는 자매를 폭행하면서 칼로 수차례 찌르고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 역사에 남을 흉악한 사건. 이 사건을 일으키기 불과 5년 전에도 야마치는 16세의 어머니를 살해했다. 사건 후 취조에서도 어머니를 죽였을 때의 일이 즐거워서 잊을 수 없었다. 사형이어도 좋습니다. 라고 말했다. 2007년에 사형이 확정되고 2년 후인 2009년 25세의 젊은 나이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야마치 유키오의 성장 배경. 야마치 유키오는 1983년 8월 21일 야마구치현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그의 성장 배경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아버지 코우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고정적인 직업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목수로 일한 적도 있었지만 몸을 망쳐 그만두게 된다. 그 후 파친코 가게에서 일하기도 했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술에 빠진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 그래서 야마치가는 항상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 생활을 꾸려나가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어머니 토시에는 슈퍼마켓 등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필사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갔다. 그래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코지는 제대로 일하려 하지 않고 돈을 벌어다 주지 않는다. 그래서 토시에가 혼자 일하러 나갔지만 일로 인한 피로와 가정 내 스트레스로 인해 점차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토시에는 쇼핑 중독증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녀에게는 돈을 쓰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있었다. 다만 물론 돈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다. 제한된 수입에서 과소비했기 때문에 저축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했던 야마치가의 가게는 더욱 심각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하지만 토시에는 쇼핑을 하는 것으로밖에 정신적 안정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머리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어느새 전기세나 수도요금조차 지불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인내의 한계가 찾아온다. 토시에는 자포자기가 되어 계속해서 빚을 지게 되었다. 한편 그런 상황에서도 아버지 코지의 폭력은 그치지 않았다. 집에서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화풀이를 하는 것이 일과였다고 한다. 아내 토시에에게도 일상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 술에 취하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날뛰며 물건을 던지거나 큰 소리로 소리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토시에는 더 큰 스트레스를 안게 되어 그것을 발산하기 위해 또다시 쇼핑에 달려가게 된다. 그 무력의 수준은 비정상적인 것이었다. 비슷한 옷을 여러 벌 사버리는 것이다. 이미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구매해버린다. 그리고 마침내는 수입액보다 소비액이 더 많아지게 되어 빚 상환조차 어려운 상태에 빠진다. 하지만 그렇게 되고 나서도 토시의 충동구매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제동이 걸리지 않게 되어 순식간에 빚은 불어났다.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통이라면 거기서 정신을 차려야 하지만 이미 토시에에게는 그런 냉정함은 남아있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야마치가는 바닥 상태로 떨어져 간다. 그래도 토시에의 낭비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는다. 가게를 꾸려갈 돈은 이미 없어졌는데도 빚을 내서까지 쇼핑을 계속한다. 아무래도 한계라고 생각했는지 채권자들이 집에 몰려오기 시작한다. 소리 지르며 들이닥치고 협박당하는 나날이었다. 토시에는 집에서 난동을 부리는 남편과 격렬한 채권 추심에 계속 노출되었다. 그런 부모 사이에서 아직 어렸던 야마치는 항상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부모는 다투는 일이 많았고 아버지의 폭력은 에스컬레이트 되어갔다.
어머니는 도움을 구하듯이 야마치에게 눈짓을 하지만 어린 그가 그것을 멈출 수 있을 리 없다. 그때마다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깊은 절망을 맛보았다. 이러한 경험에서 야마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게 되어갔다. 이렇게 왜곡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그에게는 주변과 소통하는 것이 어려웠다.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서툴러 학교에서도 별로 친구가 없었던 것 같다. 반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본 반 친구들로부터는 걔는 징그럽다, 이상한 녀석 이라고 불리게 된다. 어느새 뒤에서 악마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야마치는 점점 학교에서 겉도는 존재가 되어간다.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있을 곳을 잃어갔다. 그런 중에 그가 11세가 된 1995년 1월 야마치가에게 큰 전환점이 찾아온다.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버지 코지가 병으로 쓰러져 버린다. 집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토열했다. 초등학생인 야마치가 어머니의 직장에 전화를 하지만 내버려 두세요 라고 들었다. 그 일을 잊을 수 없다고 야마치는 말하고 있다. 아버지가 토열한 밤 어머니가 구급차를 불렀지만 아버지는 그대로 사망했다. 더욱이 아버지의 죽음을 지키는 자리에서 어머니가 죽어서 속이 시원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 그때부터 아버지의 죽음은 어머니의 탓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야마치는 아버지에 대해 소중한 사랑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좋은 추억만 말하는 한편 어머니에 대해서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죠 라고 말하고 솔직히 말해서 싫었습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한다. 아버지를 잃고 고독해진 야마치는 점점 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되었다. 부정적인 감정을 쌓아두게 되고 그것을 발산할 곳도 없었다. 친구도 없다. 불평을 말할 상대도 없다. 야마치의 초등학교 시절 동급생은 회상한다. 야마치는 어딘가 주변을 약간 무시하는 면이 있어서 다 같이 놀아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 피구 같은 것도 뭐가 재밌어? 라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때 몇 명이서 놀리면 이번에는 화를 내고 책상 같은 걸 넘어뜨리고 학교를 뛰쳐나가서 돌아오지 않곤 했지.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반 친구들로부터 더욱 배관시되게 된다. 따돌림도 심각해져 갔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친구도 사귀지 못했다. 살아가기 힘들다고 느끼면서도 어찌할 수 없다. 그런 나날을 보내는 동안 야마치는 학교에 다니는 것조차 싫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점점 발길이 멀어지게 되고 마침내 등교 거부가 되고 만다. 특히 중학교 2학년이 되고 나서는 수업에 거의 출석하지 않게 되었다. 학교에 가지 않으면 또래와 접할 기회도 없어진다. 야마치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고 그저 혼자 보내는 나날. 낮에는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밤이 되면 집에 돌아온다. 그런 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황폐해져 갔다. 가끔 학교에 가도 친구는 사귀지 못한다.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고 수업 중에 졸게 된다. 그러면 늘 그렇듯이 반 친구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마치는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 라고 느끼게 되었다.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을 어머니에게 꾸중 듣는 일도 많았다. 하지만 그에게 기력은 남아있지 않다. 무기력과 고독에 시달리면서 그저 무의하게 보내는 매일.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였을 텐데 그의 청춘은 너무나 삭막한 것이었다. 때를 같이하여 야마치가의 공궁도 표면화되었다. 전기나 가스가 자주 끊기고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어머니는 자주 아들에게 자신이 재혼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기 시작했고 야마치는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하면서도 더욱 마음을 닫아갔다. 지역 중학교에 다녔던 야마치지만 2학년 2학기부터는 등교하지 않게 되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는 야마치에 대한 따돌림은 있었지만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그것이 더욱 현저해졌다. 동급생들의 교실에서의 따돌림 등의 괴롭힘에 반발한 행동이었다. 이 시기 그의 어머니도 또한 현실에서 도피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지인은 증언한다. 고지 씨가 죽은 후 재혼 상대를 찾고 있던 토시에 씨는 화장이 진해지고 옷차림도 점점 화려해져 갔어요. 다만 멋내는데 돈을 쓸 여유는 없었을 텐데 들은 바로는 대출을 받거나 빚을 내서 충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마치 16세, 어머니를. 그런 나날이 계속되는 가운데 야마치의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만 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 울분이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계기는 어머니의 재혼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 토시에가 야마치에게 재혼할 생각이야 라고 꺼냈다. 당시 토시에는 45세였으며 15살 연하의 남성과 교제하고 있었고 장래를 맹세했다고 한다. 너를 양자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말을 들은 야마치는 갑작스러운 일에 머리가 하얘졌다. 지금의 가정 환경을 바꿀 생각은 없고 새아버지 같은 건 원하지 않는다. 게다가 지금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가족이 늘어나면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이 뻔하다. 그 이상으로 어머니가 재혼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를 말살하는 것이 된다. 아버지의 죽음은 어머니 탓인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야마치에게 토시에의 재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한편 토시에는 아들의 반응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재혼 준비를 착착 진행해 간다. 야마치의 눈에는 그것이 자신을 따돌리는 것 같은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집에서는 다툼이 끊이지 않고 불온한 분위기가 흐르게 된다. 그런 어느 날 야마치는 어머니에게 나가! 라고 말해버린다. 이제 이 집에 자신의 자리는 없다. 그렇게 느낀 그는 집을 뛰쳐나가기로 결심한다. 당시 야마치는 15세, 학교는 자주 빠지고 친구도 없다. 의지할 곳도 없다. 그래도 어디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중학교를 졸업하는 99년 1월, 야마치는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할 수 있는 오카야마현 쿠라시키시의 봉제 공장 채용 시험을 보지만 실패한다. 졸업생 중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단 한 명의 학생으로 학창 생활을 마쳤다. 그 후 건설공사 일을 해보았지만 중학교를 갓 졸업한 체구가 작은 야마치에게는 체력적으로 무리가 있어 곧 포기했다. 그런 때 중학 시절 친구의 권유로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오사카에서 사건이 일어나 신문 판매점을 찾아갔지만 취재 거부로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신문 배달 일은 야마치에게 잘 맞았던 것 같다. 그는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으며 처음으로 스스로 돈을 버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갖게 된 야마치가 다녔던 곳은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오카다 토이라는 장난감 가게였다. 그곳에서 트레이딩 카드를 사용한 게임을 초중학생들을 상대로 즐기는 것을 일과로 삼고 있었다. 2000년 4월, 그 가게에 새로운 여성 직원이 일하게 된다. 머리를 탈색한 작고 귀여운 얼굴을 한 그녀 토야마 쿠미 씨에게 야마치는 은근히 동경을 품게 되었다. 그녀는 16세인 야마치보다 7살 위인 23세였다. 일은 충실했고 일 후에 즐거움도 생겼다. 하지만 어머니와 사는 집은 이제 말기적인 빚의 지옥 양상을 띠게 되었다. 어머니가 조달한 무모한 대출로 인해 채권자들이 잇따라 밀려들어 전화나 전기가 끊기게 되었다. 어느 날 야마치는 어머니에게 빚의 액수를 추궁한 적이 있다. 처음에는 시치미를 때려 했던 어머니지만 결국 전부 200만엔 정도 된다고 밝혔다. 월 4, 5만엔의 상환이라고 듣고 야마치는 물러섰지만 실제 빚의 액수는 500만엔 정도로 불어나 있었다. 한편 야마치가 동경하는 쿠미 씨에게는 사귄 지 5년 된 남자친구가 있었다.
야마치도 그 사실은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망설임이 있는 듯한 말투로 연하인 야마치에게 기대를 품게 했다. 그리고 7월 27일 쿠미 씨는 전날 밤 사랑을 고백한 야마치를 자신의 원룸으로 초대하여 육체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다음 날 드물게 신문 배달일을 무단으로 쉰 것을 걱정한 판매점 관계자가 야마치의 집을 방문했다. 토시에 씨도 야마치가 어젯밤 돌아오지 않는 것을 걱정하고 있어서 혹시 아는 바가 없냐고 묻기에 그 관계자는 야마치가 최근 자주 말하는 쿠미 씨의 일을 말해버렸다. 아들의 지갑에서 가끔 돈을 빼가곤 했던 토시에 씨는 지갑 안에 있던 명함으로 그 이름을 기억해냈다. 한편 야마치의 마음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관계를 맺은 후에도 쿠미 씨가 남자친구와 자신을 저울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저울은 남자친구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었다. 그런 때 쿠미 씨로부터 그녀의 휴대전화에 몇 번이나 무원 전화가 걸려온다는 말을 들었다. 토시에 씨는 휴대전화에 건 쪽의 전화번호가 표시되는 것을 몰랐던 것 같다. 야마치는 어머니가 빚으로 자신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연애까지도 방해하려 한다고 확신했다. 7월 29일 야마치는 집에서 토시에 씨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최근 들어 화장이 짙어지고 귀가가 늦어진 어머니가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고 있다는 것을 야마치는 알고 있었다. 게다가 소중한 그녀에게 아무 말도 없이 전화를 한 것도 밝혀졌다.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같이 많았다. 토시에 씨는 오후 9시경에 귀가했다. 야마치는 우선 빚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토시에 씨는 너와는 상관없어 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그 말에 화가 난 그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없이 전화했지?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모른다 며 일축했다. 그 순간 야마치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다. 지금까지의 울분이 한꺼번에 치솟아 올랐다.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잡아 옆방으로 던지고 얼굴과 등을 걷어차고 근처에 있던 금속 배트를 손에 쥐고 다리와 가슴과 배를 때렸다. 또한 집요하게 얼굴과 배를 밟았다. 금속 배트로는 머리가 아닌 더 고통스러워할 몸을 때렸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눈앞에는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다. 다음날 아침 야마치는 평소처럼 신문 배달 일을 하러 나갔다. 집에 돌아와도 토시에 씨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그는 바닥 전체의 피를 양동이의 물로 씻어내고 빗자루로 물을 쓸어냈다. 집을 나와 오카다 토이에 가서 카드 게임을 하고 휴식 시간에 쿠미 씨와 함께 카페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가게를 나와 잡화점에 들어가 전부터 그녀가 관심 있어 했던 2,000엔짜리 작은 파우치를 사서 선물했다. 30일 저녁에 집에 돌아온 야마치는 어머니의 시체를 담요로 감싸고 목 부근과 발목 부근을 끈으로 묶은 뒤 현관의 흙바닥으로 옮겼다. 시간이 흘러 31일 오전 1시 10분에 그는 수화기를 들고 110번을 눌렀다. 어머니를 죽게 했습니다. 취조에서 야마치는 시종일관 솔직하게 대답하며 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반성의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정신감정 결과 그는 아스퍼거 증후군에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대인관계를 잘 구축하지 못하고 감정이입이 서툰 등의 특징이 있었던 것이다. 소년법의 적용으로 야마치는 의료 소년원으로 보내지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심리상담을 받게 되지만 효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상담사를 담당한 사람은 당시의 야마치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는 반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느꼈습니다. 이 12월의 면접에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금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녀를 데리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경찰에 상담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논리적으로 말을 걸어보면 뭔가 생겨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사카 미나미자메 사건.
의료 소년원을 갓 퇴원한 후에도 야마치의 마음은 개운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나날. 정직에도 취직하지 않고 자포자기의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때 야마치는 사기꾼 그룹과 만나게 된다. 파친코점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거금을 버는 그들의 모습에 야마치는 마음이 끌려갔다. 나도 동료로 넣어줘. 그렇게 부탁한 야마치를 그룹의 리더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야마치는 다시 돈과 범죄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처음에는 잘 되고 있었다. 사기꾼 동료들과 즐겁게 일하고 나눠 가진 거금을 손에 쥐고 호화롭게 놀았다. 그때까지의 인생에서 맛보지 못한 자극적인 나날이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도 엄중해져 갔다. 동료 중 한 명이 체포되는 등 점차 그룹은 궁지에 몰리게 되어 갔다. 이대로라면 모두 감옥에 갈 거야. 그렇게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야마치는 대담한 계획을 떠올렸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강도에 나서는 것이다. 노리는 대상은 모르는 자매. 어느 날 야마치가 노숙하고 있던 공원에서 심야에 귀가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 범행 당일 심야, 야마치는 자매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2시가 지나 먼저 유키씨가 귀가하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야마치는 뒤에서 몰래 다가가 그녀를 실내로 밀어넣고 문을 잠갔다. 일어서려는 유키씨에게 야마치는 주저없이 칼을 내밀었다. 칼끝이 왼쪽 뺨에 꽂히고 유키씨는 뒤로 넘어졌다. 야마치는 그녀의 목을 잡고 저항하는 유키씨를 방 안쪽까지 끌고 갔다. 거기서 야마치는 여러 번 유키씨를 칼로 계속 찔렀다. 그 과정에서 의식을 잃어가는 유키씨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야마치는 그녀를 범하면서도 계속 찔렀다. 이윽고 만족하자 야마치는 증거인멸을 위해 자신의 체액을 화장지로 닦아 변기에 흘려보냈다. 그리고 죽어가는 유키씨를 안쪽 방의 침대에 던져 넣었다. 그때 유키씨의 동생인 마미씨가 귀가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에 반응한 야마치는 들어온 마미씨의 입을 손으로 막고 갑자기 가슴에 칼을 꽂았다. 그 자리에 쓰러진 마미씨의 다리를 잡고 가슴에 칼이 꽂힌 채로 안쪽 방까지 끌고 갔다. 칼을 뽑은 야마치는 고통스러워하는 마미씨의 모습에 흥분을 느끼고 언니가 누워있는 침대 옆으로 옮긴 뒤 집요하게 칼로 찌르면서 범했다. 다 마치고 나서 야마치는 잠시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그리고 다시 실내로 돌아와 먼저 유키씨의 뒤통수를 잡아 상반신을 일으키고 심장을 겨냥해 칼을 깊이 찔렀다. 이어서 뒤로 넘어져 있는 마미씨의 심장에도 칼을 꽂고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범행에 소요된 시간은 불과 30분. 아무것도 모르는 자매는 잔인한 수법으로 목숨을 빼앗겼다. 야마치는 현장에서 도주할 때 유키씨의 방에서 현금 5,000엔과 동전 지갑을 훔쳤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해 방의 카펫에 불을 질렀다. 체포, 재판의 모습. 자매가 잔인하게 살해된 현장의 아파트에서는 야마치의 지문과 발자국이 다수 발견되었다. 방범 카메라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야마치가 중요 참고인으로 부상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8일 후인 12월 5일 미명, 야마치는 오사카 시내의 인터넷 카페에서 나오는 것을 경찰에 발견되어 임의 동행을 요구받았다.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했던 야마치였지만 점차 자백하기 시작했다. 조사에 대해 생활비가 필요해서 침입했지만 자매의 방에서 금품은 빼앗지 않았다 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키씨의 시체에서 야마치의 DNA가 검출되어 강간 사실도 밝혀졌다. 야마치는 12월 19일 강도살인과 강간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다. 자신이 한 일은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반성의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야마치는 자매 살해에 대해 사람을 죽이는 게 즐거웠다. 반성하고 있냐고 물으신다면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라고 진술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발언을 반복했다. 정신감정 결과 완전한 책임 능력이 인정된 야마치.
그의 흉악한 범죄 행위는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잔혹의 극치이라고 단죄되어 기소되게 되었다. 야마치의 재판은 06년 6월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시작되었다. 모두 진술에서 검찰 측은 강도 목적으로 침입해 자매를 살해했다. 언니는 칼로 찌른 후에 동생은 성적 폭행을 가한 뒤 칼로 찌르는 잔인한 범행, 악질적이며 비도덕적이기 그지없다 고 지적했다. 그 위에 생명의 존엄을 현저히 경시한 범행으로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다 고 말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변호 측은 야마치의 성장 배경에 언급하며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길을 잘못 들었다. 갱생의 여지가 있다. 며 무기징역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야마치 본인도 의견 진술에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의 말을 했지만 반성의 기색은 부족했다고 한다. 그리고 12월 13일에 판결 공판. 재판장은 강도 살인만으로도 사형에 해당하는데 2명이나 되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게다가 1명은 성적으로 희롱한 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는 악질적인 범행, 더욱이 방화까지 저지르는 흉악한 사건으로 극형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고 말하며 야마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판결을 듣고 있던 유족은 조금이라도 피해자를 생각하고 있는 건가? 라고 중얼거렸다고 한다. 사형 판결에 불복한 야마치는 변호인 측의 조언에 따라 항소했다. 하지만 07년 2월의 항소심에서도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거기서 더 상고했지만 07년 6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사형이 확정되었다. 사형이 확정되어도 야마치는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수감 중의 면회에서도 죽게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아무렇지도 않다 고 내뱉듯이 말했다고 한다. 변호사로부터의 편지에도 거의 답장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야마치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사형 집행이 가까워진 09년 초쯤의 일이다. 그때까지 거절하던 면회 신청을 갑자기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찾아온 변호사에게 야마치는 내 인생 아무 가치도 없었어. 지금까지 패기쳐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죽은 자매들을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변호사는 야마치 나름의 반성의 말에 약간의 위안을 느꼈다고 한다. 사형 집행 2일 전인 7월 26일 야마치는 몇 명의 가족들과의 마지막 면회를 마쳤다. 그는 이날 자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 고 말하며 약간의 미소를 지었다고 한다. 그리고 맞이한 7월 28일 이날 미명 오사카 구치소에서 야마치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사건 발생 후 불과 4년 25세의 젊은 나이에 사형이 집행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사형 집행의 마지막에 야마치가 남긴 말은 이제 누구도 미워하지 않겠다.